2025년 12월 15일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무력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의 범주를 넘어 실제적인 분쟁 상태로 격화되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측이 발사한 BM-21 다연장 로켓이 태국 민간 지역을 직접 타격하여 63세 주민이 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고, 전투 재개 후 최소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며 민간인 피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폭력적인 사태는 태국이 공군 F-16 전투기와 정밀 드론을 동원, 캄보디아 내부의 군사시설 및 보급 통로를 공격하는 적극적인 군사 행동과 맞물려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태국군은 국경지대에서 중화기 이동용 교량과 병력 지원을 위한 전략적 포급로를 정확히 파괴했다고 밝혔는데, 이 교량의 절단은 캄보디아군의 작전 지속 능력 자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전개는 태국의 군사 전략이 단순 교전을 넘어선 지속적 억제를 목표로 설계되었음을 뒷받침한다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과 일맥상통합니다. 국제 언론들은 현재 상황을 어렵게 합의된 휴전이 무력하게 붕괴된 채로 이어지는 극도의 긴장 상태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재를 시도하며 양국이 정전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태국 총리는 이를 단호히 부정하며 전투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전술적 의지가 국경선상의 지형과 전력 배치에 어떻게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재 노력은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효성이 낮았으며, 말레이시아 총리가 제안한 아세안 감시단 투입마저도 실질적인 전투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충돌은 한편으로는 물리적 전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치열한 국제적 외교 교전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의 공격을 일방적인 군사 침략으로 규정하며 국제적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하고 있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다는 명분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군의 공습 표적은 단순한 군사 진지가 아닌 캄보디아군이 전투력 유지 및 보급 기반으로 활용하던 지역 시설들이었습니다. 이는 외신들이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교량과 유류 저장고의 파괴는 단순한 구조물 손실을 넘어 캄보디아군의 전투 지속 능력을 물류 측면에서 절단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전투가 지속되면서 몇 가지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양측은 이미 5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국경 너머로 대피시키는 대규모 인구 이동 사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교전 확산 지역도 기존의 프레아 비헤아 비헤아와 반테이 민체이 벤테이 민치뿐만 아니라 호콩, 광주와 같은 해안 인근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군사작전 범위가 북동부 산악 지형에만 국한되지 않고 남부 해안가를 포함하는 다축 전투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국 정부는 푸켓과 서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 구역의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했는데, 이는 국민 안전 확보 조치뿐만 아니라 작전 효율 극대화를 위한 역동적인 전시 통제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의 본질은 단기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현지 보도와 외신들의 사태 분석에 따르면 2015년은 이미 5월과 7월에도 소규모 및 중규모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10월에는 아세안, ASEAN 주도로 쿠알라룸푸르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협정은 11월 의문스러운 지뢰 사고를 계기로 사실상 이행이 중단되었고,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투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전 실패가 아니라 휴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국제 분석의 냉정한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충돌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영내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아세안 지역의 평화와 질서가 흔들릴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만큼이나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얽힌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가 게임 참가 여부를 고심하거나 자국 여성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등의 일상생활의 파괴 현상이 연달아 보도되는 만큼, 이 사태는 주변국 경제와 인도주의적 안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15일 현재 국경 분쟁의 본질은 정치적 휴전 선언이라는 명분과 현장 실전 교전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괴리이며, 이 괴리가 현실 전쟁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싸움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국제적 평화 메커니즘의 부재와 영내 힘의 균형 문제가 더 큰 구조적 갈등의 한 면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선 압도적인 전력 격차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태국은 F-16과 그리펜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공군력은 물론 VT사 전차와 현대화된 포병 공격 체계까지 갖춘 종합적인 전력을 운용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사실상 부재하며 구형 포병과 소련 계열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초기 대응부터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충돌에서 캄보디아가 지뢰와 부비트랩 같은 비대칭 전술에 의존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신들은 태국이 제공권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장악하는 순간 교전의 방향이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력 구도는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동남아는 이미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경 공격기 등이 진출한 시장이며, 실제 전장에서 공군력 부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가 증명될수록 한국산 고정익기와 지상 전력은 더욱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각되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그제 새벽에 공개된 위성 사진 한 장은 동남아시아 지도를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가르는 약 800km, 공식 통계로 817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따라 점처럼 찍힌 폭발 흔적들이 줄을 이었고, 그 선 위로는 태국 공군의 F-16 편대 비행 궤적이 굵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통신사들은 태국 공군이 전투기와 포병을 동시에 투입하여 캄보디아 군사 거점을 마비시키려는 공세 작전에 돌입했다고 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태국 병사 1명과 캄보디아 민간인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전이 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전투기가 출격하는 상황에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유럽의 유력 일간지는 이번 교전을 지난 7월 교전 이후 최악의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전역에서 포탄과 로켓을 주고받으면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국경 마을 주민 거의 15만 명이 집을 버리고 탈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피해의 절반 넘게 민간 시설에 집중되었다는 대목에서는 동남아시아가 더 이상 관광지가 아닌 전장이 되었다는 냉엄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이 중재했던 휴전 합의가 겨우 2달 만에 깨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경 분쟁이 동남아시아 전체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심각한 시험대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시선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재충돌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들게 성사시킨 휴전 합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미국이 관세 카드들을 꺼내들며 양측을 압박했지만 정작 국경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식 속전속결 평화협정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내 종합 뉴스 채널은 한술 더 떠서 트럼프식 평화 모델이 이미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여러 분쟁 현장에서 3개월짜리 임시 휴전만 반복하다 끝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사례를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등 다른 분쟁 지역과 함께 묶으면서 강대국 지도자의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분쟁이 실제로는 폭발 시점을 뒤로 밀어놓은 시한폭탄에 불과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한국 시청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 외신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한 문장은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의 하늘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태국은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와 미국제 F-16 전투기, 공격 헬기, 수송 헬기까지 합쳐 수십 대의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운용하는 반면 캄보디아는 이 하늘에 맞설 전투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전 내내 캄보디아가 내세운 카드는 중장거리 포병과 구형 다연장 로켓, 그리고 국경지대 곳곳에 설치해둔 지뢰와 부비 트랩 정도였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온 태국 공군의 항공폭탄과 정밀 유도탄 앞에서 캄보디아의 지상포대는 숨을 곳이 많지 않았으며 전투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군이 아닌 민간 마을로 번져가는 참혹한 그림이 외신 기사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외신이 특히 충격적으로 묘사한 장면은 국경마을 주민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국경 근처 주유소와 편의점이 포탄을 맞고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 간식을 사러 나갔던 가족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남은 가장이 무너지는 장면, 학교와 병원이 일괄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교실 대신 방공호에서 밤을 보내는 장면이 연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사망자는 10여 명, 부상자는 수십 명 수준이지만 실제 국경지대에서는 10만여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이 국경 분쟁이 이미 지역 사회에 소규모 전쟁급 충격을 남기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한국 군사 전문가들의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조약 동맹이었고 코브라 골드 같은 대규모 연합 훈련을 매년 소화하면서 공군과 특수전 능력을 꾸준히 갈고 닦아온 나라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제 전차와 구형 포병, 러시아 및 중국 계열 소화기 위주 지상군에 의존해왔고 전투기 전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전력을 놓고 보면 승부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동남아 한 구석의 지역 분쟁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동맹과 파트너를 둘러싸고 세력을 넓히는 와중에 이 국경 분쟁은 동남아 속 작은 집 하나를 어떻게 재편할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 여러 나라에 자주포와 장갑차, 함정,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수출하면서 무기만 파는 나라를 넘어 전력 패키지를 설계해주는 국가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곧 동남아 어느 국경에서 포성이 울리든 그 현장 어딘가에는 한국에서 만든 장비나 한국과 경쟁했던 무기 체계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앞으로 어떤 무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한반도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한국 방위산업과 외교, 심지어 한국 경제 수출 구조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특히 외신들이 이번 사태를 다루면서 반복한 표현 중 하나는 공중우세의 정치학이었습니다. F-16을 날릴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서 휴전 협정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어느 쪽 협상이 더 유리한지, 누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크게 들리는지가 이번 분쟁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 역시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력, 방공망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협상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울리는 포성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동맹의 도움을 받아도 하늘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어떤 나라는 동맹에 기대면서도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망을 직접 설계하고 양산하는가? 그리고 이 차이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이 이미 전투기를 직접 개발해 양산 단계까지 끌고 가고 장거리 포병과 다연장 로켓 방공 체계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됩니다. 동남아의 작은 국경 분쟁을 다루는 기사 속에서 한국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미래와 깊게 얽혀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어떤 무기를 사고 어떤 동맹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동남아 하늘에 떠 있는 전투기의 국적이 바뀌고 그 하늘을 배경